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코페센트, 중국은 크고 복잡한 존재. 이거 말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요약해드렸던 것이 국무회의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3시간 20분짜리거든요. 어제도 못 봤네요. 그거를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뭐 국내 언론사에서 요약해서 재밌게 해줬던데 바이든 뭐 놀리는 것도 나오고. 근데 진짜 그건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80세 노인이 3시간 20분을 앉아가지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제 신기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라고 하죠. 백악관 홈페이지에. 사실 그렇게 대놓고 지금 SNS 시대라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올리면 전 세계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무회의란 게 각 부서의 최고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무조건 다 합니다. 모두 돌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의 한 70% 이상 자기가 발언을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발언이고, 그리고 사실 그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 분명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젤린스키라던가 남아공 대통령이 왔을 때처럼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이고, 어떤 뭐 러시아나 중국한테 조금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내용까지 나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 20분짜리 저 아직도 1시간도 못 봤어요. 이거 언제 봐야 될까 지금 저장해놨는데 영상에 지금 어쨌든 수많은 부서들의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면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항상 기자들의 질문 타임이 또 한 30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자들의 질문 타임을 봐요. 왜냐하면 모든 국무회의의 사실 부서를 보기에는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조금 관련돼 있는 것만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미국의 국내 내부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워싱턴에 지금 노숙자를 몰아내고 이거는 조금 주식시장에 연관이 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 쪽을 보면서 뒤로 스킵해서 넘겨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보통 이런 지금 관세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 질문할 때 그거를 좀 캡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 솔직히 저도 잘못 봤어요. 30분 뭐 몇 초인지 알고 3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다들 엉덩이가 좀이 쑤셔가지고 문지르면서 어휴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서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장관들이 자기가 국무회의 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앵커분 예전에 CNBC 있다가 폭스 비즈니스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친트럼프 성향이자 그리고 경제 쪽에서 이제 CNBC에서 있으셔가지고 폭스의 이제 비즈니스 채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런 질문했잖아요. 이게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우리도 좀 의문 아니에요? 이게 알리바바 이런 게 지금 거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미국 시장을 택했죠. 텐센트는 홍콩을 택했고. 중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국내를 보통 택하지 않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점심시간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에다가 외국 자본이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제대로 거래가 안 되니 몸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홍콩 아니면 미국 같은 시장을 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막아버리면, 그렇죠? 홍콩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홍콩도 뭐 지금 금융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랑 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뭐 겨루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못하죠, 홍콩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막자.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텐센트는 그래도 큰 기업인데 정말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빌리빌리인가요? 막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저게 왜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하나요? 안 하죠.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에? 지금도 있어요.
20년 전에 막 중국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막 엄청 대대적으로 여의도에서 선전하고 밀어주면서 했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다 휴지 조각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 투자자들을 거의 그 놀림 수준으로 지금 희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있죠. 10원, 20원짜리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미국의 이 지금 증권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 대비하고 싶어가지고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금 SAP라는 기업,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여기 상장되어 있고, 아르헨티나의 메르카드 리브레 같은 이런 업체도 상장되어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왜냐? 돈이,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가 그전에도 나와 있었고, 앵커가 또 질문을 했어요. 지금 스코패센터 재무장관한테.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다 퇴출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얻어나가는 자본을 잘라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저런 기업들이 중국을 그렇게 배척하면서 왜 저 뉴욕 시장에 저게 상장되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규모가 큰 펀드들 있잖아요. 미국의 펀드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 자금들이 들어간 펀드에서 중국 기업들을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장 퇴출시키면은 그 펀드에도 해가 가고, 그래서 미국인들도 해를 끼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정 이게 지금 트럼프가 확답 안 하고 살짝 넘어갔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거 마무리하려고 푸틴을 불러들이고 알라스카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까먹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 뭐 연장이니 뭐니 그걸 종지부를 트럼프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얘기 안 했죠. 스톡홀름 다음에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뭐 협상에 불온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마무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런 카드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앵커가 보기에는 이제 명확한 뭐가 딱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아직 그렇게 명확히 떨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덩어리고 복잡한 관계라는 걸 스코패센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3번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초에 중국 측 부총리를 또 만나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면서 120일 롤프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120일, 4개월 단위로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슨 협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중국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끝낼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나라처럼 우방도 아니고 EU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3번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걸 마무리 짓기는 너무 복잡 미묘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아까처럼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을 퇴출시켜서 중국이 러시아 같은 적대국을 지원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계속 목리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다. 근데 스코패센터 재무장관은 아직 그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는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에 그 뭐 중국 기업이 얼마 정도 비중이 있느냐 그런 것도 다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다른 어떤 이제 이 수단들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펜타닐 관세라는 마약 관세가 20% 따로 붙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펜타닐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한, 아니면 펜타닐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뭔가 트럼프에게 뭔가를 제시를 안 하면 그 펜타닐 관세는 최후까지 안 풀어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상당량의 러시아 원유를 이미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이 부분을 먼저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당장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일단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양쪽으로 막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최정상끼리의 관계가 나쁘다면 더욱더 협상이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가 좋아서 그나마 협상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사쿡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제 9월 달 다 됐습니다. FOMC 열리죠. 근데 FOMC가 지금 뭐 금리 인하의 결정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폴리마켓에서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는 9월 달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 스코페센트는 뭐 1.5%를 한 번에 내려야 된다고 하지만 1.5%를 한 번에 내려도 트럼프는 아직도 모자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1%대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9월 달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 숙청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 사기 혐의로 이 지금 리사쿡을 해임하려고 했더니 리사쿡이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사의 임기가 만약에 1년 첫 임기 때 들어왔다면 중간에 교체된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재로 교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은 임기를 하는 건데 새로 처음으로 임명되면 무려 14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간에 나와도 어차피 대통령 교체돼도 나는 계속 임기가 있으니 그런 어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재적 대체제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싶다고 이미 트럼프는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사쿡을 민주당에서 임명했고 자기의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을 지금 또 심어버리는 거예요. 스티브 미일런에 이어가지고 이분까지 이제. 쿠글러 이사는 도망간 그 자리에다가 스티브 미일런을 갖다 앉혔잖아요. 이 리사쿡을 해임한 다음에 또 여기 앉히는 거죠. 그럼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자, 물론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상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손댄 적이 없고 이 지금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침해를 받을 경우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그럼 연준이 맨날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든 무슨 뭐 물가 지표든 개인 소비 지출이 물가 지표지만 이 지금 고용 지표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럼 트럼프 입맛에 따라 다 조절되고 그냥 표대결로 가버린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맨날 이 경제 주식 방송 시간에 얘기했던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연준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저 지표를 보면서 물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민주당 성향이냐 저희 공화당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냥 표대결이에요. 아무 저기가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정말 연준의 어떤 전통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대통령이 잘라버린다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만약에 좌지우지가 돼버리면은 그 연준 의원도 지금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리사쿡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의 임기가 그렇게 임기가 14년 보장된 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으면은 임기도 아무 보장 그 14년 임기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준의 독립성이 아예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금리 결정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했겠거니 했었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주간 실업 수당 청구권서 취소권 몰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통령이 이사를 자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갑자기 뭐 대학 교수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대학에서 받아줘야 가죠. 그렇죠? 그 한순간에 백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입맛에 맞게 표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 살자고 대통령하고 나랑 당이 맞는 거 그거 눈치 봐가면서 손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분석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그 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스콧 베센트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연준 관료가 모기지 사기 같은 걸 저질렀으면은 이거는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는 당연히 나는 후자 쪽이라는 것이죠.
후자 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그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던 7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이럴 때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 규제기관의 하나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FRB에 대한 완전 신뢰도를 그물가게 만드는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게 말꼬리를 잡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사쿡이 자기가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리사쿡 얘기는 뭐냐면 정말 리사쿡이 내가 잘못이 없고 결백하다면 나는 모기지 사기를 저지른 적 없고 내가 주거용으로 받아가지고 콘도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사쿡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단지 그녀가 얘기하는 건 뭐냐?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가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지만 그 해임할 권리가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해임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기지 사기 저질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파워르장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다. 저번에 예전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초호화 리노베이션 현장에 트럼프는 찾아갔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거기서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1935년에 얘기 드렸었죠. 전례가 있죠. 1935년에 원래 재무부 산하에 FRB가 있었고 건물도 재무부 건물 안에 쇼핑숍 형태로 들어있던 FRB가 그 1935년도 이후에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의 독립적인 기관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35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재무장관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관할인 것처럼. 그래서 파워르장에게 나는 분명히 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에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단속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사쿡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35년도 1935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재무부 관할에 있을 때처럼 재무부가 감독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필 불트 이 연방주택청장은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지금 그 지표도 사실 계속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저는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런 우리가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거를 진짜로 행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음모론의 시각으로 또 이게 사람이 트럼프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트럼프가 반대론자에서 보기에는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의심의 싹을 심어줘가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다 몰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진흙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마사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통계도 조작할 수 있게 생겼잖아요. 노동지표가 엉망진창이라고 통계 바꾸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솔직히 이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가장 신복이 연방주택청장인데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조작해서 올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주택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합리적 의심인 게 계속 지표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리사쿡의 지금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맨날 하루에도 10개씩 올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죠. 모기지 사기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형사고발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연방주택청장이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모기지 사기범을 알고 계시면은 이메일로 제보를 하랍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놓고 하는 거죠, 지금. 리사쿡이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 기소를 할 거고 추가적인 사기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제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택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려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갖고 주택 구매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싸게 빌려가지고 콘도 사업하고 있다. 이거 대놓고 국민들한테, 그쵸? 국민들한테 동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말이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허들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심판이 페이를 내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부 다 가이던스도 회사의 가이던스도 상향됐고 그 가이던스를 상향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냐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단 하나. 매출액의 거의 9할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허들을 넘고 신기록을 세워도 이 발의 자세가 안 이쁘다고 실격을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넘어도 예쁘게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1등의 운명이란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엔비디아가 만약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허들을 넘었는데 실격이라니 왜 나만 갖고 그래?